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 뭐 알죠? 누군지는 유명하잖아요. 자, 이분은 원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1962년 밀양 출생이죠. 아까 말한 유승민 의원은 58년 대구 출생이었죠. 62년 밀양 출생이니까 조금 나이가 어린 거죠. 유승민보다 좀 어려요. 그리고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아까 유승민 의원은 아빠도 국회의원, 아들도 국회의원. 여기는 아빠도 의사, 아들도 의사.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회의원도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지만 의사도 만만치 않은 또 최고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엘리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를 갔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했다는 얘기죠. 같은 해 태어난 애들 사이에서 특히 이공계에서는 뭐 공부로는 뭐 탑을 찍은 거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 근데 의사가 되기보다는 어떤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재밌어요. 의사 출신인데 벤처기업을 창업했어. 그렇잖아요. 의사가 됐으면 그냥 의사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건 그 자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인데 그걸 쓰지 않고, 그렇죠? 의사라는 자격증을 쓰지 않고 갑자기 뭐 그 안랩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V3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백신 있잖아. 그걸 만들어서 안철수 연구소라는 그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을 무료로 전 국민한테 그냥 보급을 했죠. 그걸로 안철수라는 이름이 일단 국민들한테 알려졌어요. 그럼 도대체 그건 무료로 배급했으면 수익 모델은 어떻게 했을까? 뭐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돈을 받지 않고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을 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어떤 특이한 벤처기업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뭔가 기업인인데 좀 독특하다.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라고 해서 젊은 시절부터 한 30대겠죠, 그때. 저 30, 40대부터 알려졌고 또 이 안철수 씨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청춘 콘서트라고 하는 거죠. 청춘 콘서트라는 게 그 대학 있잖아요, 대학.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박경철이라는 시골 의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경철이라는 이제 주식 뭐 이코노미스트 뭐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법륜 스님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많이 해주시는 스님 있잖아요. 그 법륜 스님 그리고 김재동 씨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개그맨.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나의 팀을 이뤄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철수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철수와 박경철 둘이서 같이 대담하는 식으로 하면서 토크 콘서트를 전국을 돌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명사들이 하는 토크 콘서트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 있잖아.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유명한 대학들에 많이 집중이 되고 그런 데서로 가려 그러고 저기 뭐 죄송하지만 저기 지방에 있는 저기 찾아가기도 어렵고 뭐 그런 멀리 있는 그런 데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강의료도 되게 오려고 하면 돈도 비싸고. 근데 안철수 씨는 그런 아주 멀리 있는 대학도 마다 않고 어디든지 자기를 불러주고 이 청춘 콘서트가 섭외가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가서 아마 되게 무료로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자기들이 기획해서 그냥 한 거니까 아마 그냥 뭐 강연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전국을 돌면서 청춘 콘서트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들마다 거의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청춘 콘서트 순회를 해요.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닮고 싶은 멘토로 이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안철수는 참 이 청년들의 멘토다. 그 당시에 이제 흔히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니 뭐니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로하는 그런 담론이 힐링 뭐 이런 담론이 많이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도 그런 멘토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러다가 그 무릎팍도사라고 하는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그 명사 토크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에 나와서 한번 되게 유명해졌고 거기서 되게 감동적이고 멋진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 사람도 참 올바르고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업인이구나. 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참 그 청년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그런 그 기성세대다. 훌륭한 멘토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인기가 높을 때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가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오세훈 씨라고 하는 서울시장이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붙였다가 부결되면서 자기가 그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물론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갑자기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때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이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얼핏 그냥 언론에 흘려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갑자기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붙여봤더니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무조건 찍겠다. 그게 뭐 5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니까 50% 이상 지지율이면 대개 20, 30%가 가깝고 뭐 다당 구도에서는 당선되는데 무소속이 50%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그냥 말하는 선거 하나만화인 거거든. 나오면 그냥 바로 당선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안철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국민적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막 지지율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전 국민이 마치 구세주처럼 안철수 선생님 부디 출마해 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안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출마만 하면 바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이 변호사이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박원순도 그때 무소속이었죠. 둘이 만나요. 만나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나눠요. 그러더니 기자회견을 딱 하는데 저는 불출마를 하고 안철수 변호사님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박원순 변호사가 갑자기 안철수가 박원순을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인기가 팍 올라가면서 박원순이 갑자기 이제 야당을 대표하는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지지에 힘입은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서울시장이 당선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잖아요. 박원순 씨는 독자적인 힘으로 서울시장이 당선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 당선될 때는. 안철수 씨가 지지하지 않았으면 박원순은 절대 서울시장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지율도 5%밖에 안 됐고 근데 50%가 넘는 안철수가 박원순을 지지함으로써 서울시장이 된 거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1000만 명을 다스리는 큰 어떤 시청의 시장 자리를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그냥 양보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면서 안철수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서울시장급도 아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을 해야 될 사람이다 라면서 굉장히 인기가 막 치솟죠. 그래서 2012년 대선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저는 대통령 안 해요. 전 대통령 안 할 거예요 라고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발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안철수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공짜로 다 나눠줘? 왜 서울시장을 자기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남한테 양보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펴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집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문제점, 또 정책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쫙 한 권의 책으로 펴내. 이 책이 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요. 순식간에 막 책이 내가 이제 실제로 교보문고에 가서 안철수 생각이 발간된 날 저도 샀거든요. 교보문고에 딱 갔더니 안철수 생각이 이렇게 딱 쌓여 있어. 쌓여 있는데 진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책이 주르륵 줄어드는 거야.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오는 사람마다 다 한 권씩 사가가지고 책이 그냥 쭉쭉쭉쭉 줄어드는 게 1분에 한 권씩 책이 나갔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1분에 책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바로 매진, 또 바로 2쇄 돌입, 2쇄 그런 식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이 결국에는 그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무소속으로. 18대 대선이 2012년 대선이죠. 그때 대선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선거에 나왔던 게 18대 대선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선거에 나왔죠.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3자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3명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였죠. 그러다가 여당은 일찌감치 박근혜로 후보를 결정했고 야당의 후보가 이제 문재인이 있고 안철수가 있으니까 야당 표가 분산되면 아무래도 여당하고 싸울 때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라 라는 압박이 막 들어오죠. 근데 이제 단일화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생각이 달라서 단일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 아주 하루 남겨놓은 극적인 순간에 안철수가 단일화 끝내 협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돼서 단일화 협상은 파고 결렬이 돼버렸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뭐 선거를 단일화를 하려면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여론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갖고 막 논의를 하다가 끝내 합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결국 단일화 망했구나. 결국 안철수, 문재인 다 출마해서 박근혜가 되는 그런 구도가 그려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야권 지지층이 다 실망하고 있었죠. 실망하고 있을 때 안철수 씨가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돌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단일화가 실패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출마해서 야권이 지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라도 포기하겠다 라면서 그냥 깔끔하게 제가 대선 불출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씨를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문재인 지지를 조금 해요. 그래서 같이 선거운동도 좀 하다가 선거 당일에,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당일이잖아요. 투표하는 당일에 갑자기 안철수 씨가 투표 당일이니까 선거운동 끝났으니까 저는 그럼 미국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같이 비행기를 타고 당일 오전에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뭔가 야권 지지층이 뭔가 안철수와 문재인이 되게 유기적으로 화합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돕는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미국으로 딱 떠나버리니까 뭔가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내심. 삐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씨는 미국을 떠나버리고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당선. 그렇게 된 거죠. 문재인 낙선, 박근혜 당선.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이 사람이 결국에는 문재인 당선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아서 결국엔 그렇게 해외로 떠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정치를 시작해요. 그래서 새정치 뭐 무슨 추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을 하다가 당대표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민주당 안에서는 정치를 못하겠다,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다 해서 뛰쳐나와갖고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또 창당을 하죠. 그래서 국민의당의 당대표로 총선을 치르고 다 저거 제3정당 안 된다, 총선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꽤 많은 의석을 얻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꽤 많은 의석을 얻어서 국민의당이 제3정당으로 자리를 딱 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17년 19대 대선에 국민의당의 대선주자로 대선을 출마하게 되죠.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도전에서 처음 도전했을 때는 결국 본선에 못 가고 중간에 접었고 불출마를 했고, 두 번째 도전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서 대선에 나갔는데 아쉽게도 3등을 기록하게 되죠. 중간에 잠깐 문재인 후보를 추월해서 1등을 했던 적도 있어요. 지지율상으로. 문재인을 이겨서 1등하는 지지율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하락하고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보다도 못한 3등으로 대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을 지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뭐 서울시장을 또 출마를 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은 미국으로 원래 독일로 갔다가 지금 미국에 가 있나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마라톤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라톤 했다는 책을 또 냈어요. 내가 마라톤을 하면서 느낀 점들 뭐 이런 걸 정리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돌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게 또 요즘 관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도 참 정치를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되게 인기가 높았거든요. 인기가 높았을 때 쉽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2012년이라든가 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 어떻게 잘 안 됐고 지금은 이제 당선 가능성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도 어쨌든 현역 정치인으로 아마 다음 대선에 또 도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안철수의 인생에서 굉장히 사실 안철수는 토크 콘서트나 TV 출연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연설을 뭐 그렇게 특별히 안철수의 인생 중에 뭐 연설을 되게 잘했다라든가 그 연설은 되게 뭐 유명하다라든가 그런 거 사실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연설로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그게 뭐냐면 역시 국회 대표 연설입니다. 아까 유승민도 국회 대표 연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철수도 국민의당으로서 국민의당에서 당대표도 아니었는데 그 국민의당 몫으로 주어진 대표 연설을 안철수 의원한테 시킨 거예요.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당 지도부로부터 일종의 배려를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나름 꽤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컨텐츠를 잘 보여주는 연설이었다. 아까 유승민처럼. 그래서 이 연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 연설은 되게 학제 개편 연설이라고 불리거든요. 일종의 교육개혁을 주장한 연설이에요. 교육개혁.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또 교육의 당사자잖아요. 교육을 받는 당사자로서 한번 이 연설 내용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안철수 씨는 이 국회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처음에 도입부에 아까 유승민은 세월호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안철수는 두 청년의 이야기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처음에 간단하게 뭐 저한테 대표 연설 기회를 양보해 주신 당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도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봅시다. 자,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 씨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아마 이게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실존 인물의 얘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이분이 대학에 다니는 김채영 씨가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IMF 끝나고 회사 망하면서 이렇게 된 사람 많았죠. 통닭집 차린 사람. 왠지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죠. 통닭집. 은퇴해서.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곧 깨졌습니다. 통닭집이 잘 안 된 거죠. 요즘 통닭집 다 망하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자영업 힘들잖아요. 은행 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통닭집 사장님이 받는 한 달 수익이 150만 원, 170만 원, 18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 정도면 차라리 그냥 알바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힘들게 일했지만 결국 150만 원 이 정도밖에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무슨 애를 대학을 마치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나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거지. 이 아이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뭐 김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죠. 누구나 그냥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죠. 이런 청년들 요즘 주변에 되게 많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떤? 그럼 김채영 씨는 어떠냐? 채영 씨도 3학기째 휴학 중이야. 아빠가 상황이 그러니 매년 400만 원, 500만 원 되는 등록금을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3학기째 휴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학비 마련하느라 알바하고 밤에는 새벽 1시까지 가게 일을 돕습니다. 아빠가 치킨집을 하니까 알바생을 쓸 여력이 없으니까 새벽 1시까지 같이 아빠랑 도와서 치킨집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힘들겠죠.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AI 때문에 매출이 40% 이상 줄어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킨집 차리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물건도 계속 띄워와야 되고 건물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근데 매출이 40%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게 다 빚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겪고 있는 현상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었고 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도 채영 씨 가족은 곧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그 서울에서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값이 싼 혹은 건물 임대료가 싼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아주 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 이자를 감당하며 생활을 계속해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또 하나의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 청년의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두 청년. 그러니까 김채영 씨라는 청년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명의 청년이 나옵니다. 자, 누굴까요? 여기 다른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김채영 씨랑 같은 나이에 22살의 청년.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 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누굴까요? 이쯤 되면 대충 감이 오죠. 이거는 조국 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옛날에 한 연설이기 때문에 누구겠어요? 대학 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 부정에 연루됐습니다. 누굴까요? 이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 동원됐습니다. 누구야? 아니죠. 박근혜가 아니고 최순실의 딸. 누구야?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최순실 씨는 이름을 개명해서 최서원입니다. 지금은 최서원 씨고 최순실이라는 이름 쓰지 말라고 소송 걸겠다고 했어요. 언론에. 최순실이라는 이름 쓰면 소송 걸겠다. 나는 이름 바꿨는데 왜 자꾸 최순실이라고 하느냐. 최서원. 어쨌든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이야기죠. 똑같은 22살인데 아까 김채영 씨랑 정유라 씨도 똑같은 22살인데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정유라 씨는 승마로 대학을 갔죠. 그것도 명문 이화여대를 갔어요. 이화여대를 갈 때 원래 이분은 분명히 대학 입학 조건이 안 됐어요. 자격이. 근데 갑자기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학 그 룰을 바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금메달을 따면 승마대회에서 금메달을 올림픽에 출전해서 무슨 대회였죠. 올림픽이었나?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걸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다라고 룰을 바꿨어요. 대학 당국에서. 그래갖고 정유라 씨가 입학을 들어갈 때 금메달을 목에 걸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면접 때. 나 금메달 땄다. 그리고 뭐 승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승마 누가 합니까? 승마 어떤 사람들이 해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말을 몇억 원짜리 말을 사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부자만 할 수 있는 스포츠였고 그리고 그 말을 누가 사줬다는 거예요?
보면 삼성이 정유라 씨한테 말을 사줬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은 뭐 아니라고 하는데 말을 구입해서 뭐 대여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몇십억짜리 아주 최고의 명말을 구입해가지고 정유라 씨한테 타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말을 타고 승마를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지.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뭐 시험도 대충 보고 과제도 막 끄적끄적 막 몇 줄 써가지고 내고 근데 막 성적 다 잘 받고 그런 거죠. 학교가 다 뭐 대학 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 부정에 연루돼서 성적 조작해주고 대학 입학 편법으로 봐주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터진 거잖아요. 이화여대생들이 데모를 하다가 우리 학교에서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라고 이 부정입학 문제를 문제제기하다가 파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얘 도대체 왜 이렇게 봐준 거야? 라고 파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가 무슨 청와대에서 뭐 한대. 근데 공식직 하면 없대. 무슨 대단한 무슨 실세래. 박근혜 친구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파다가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유명한 사건인데 안철수 의원은 이 두 청년의 이야기로 처음에 김채영 씨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실존 인물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유라를 딱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도입부에 뭔가 관심이 가잖아요. 청년 얘기 그리고 정유라 얘기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서 일단 도입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연설을 시작할 때 도입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도입부의 독자들의 청중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 것인가를 고민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관심을 갖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또 영화 인터스텔라도 인용을 해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다 보니까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물로 뒤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데 무릎 정도의 얕은 물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느껴지고 있어서 여기 날씨 좋네. 여기 지구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진짜 에베레스트 산처럼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외계 행성이다 보니까 다른 거지. 그래서 좀 다른 현상이 자연현상이 엄청난 파도가 엄청난 파도 물려오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가서 주인공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급히 탈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탈출 과정에서 누가 한 명이 죽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인터스텔라에 나온 그 외계 행성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5대 절벽이라는 건 인구 절벽, 무슨 절벽 이런 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아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픈 물결이 잔잔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야. 큰 변화가 있나?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뒤를 돌아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된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이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우리 다 알겠지만 청소년들도 이제는 다 알죠. 이게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이 모바일과 인공지능과 이런 게 서로 그 초연결이 일어나면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기존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먹고 살았던 거 뭘로 먹고 살았어요? 조선산업, 배 만드는 거, 자동차 산업, 자동차 만드는 거, 건설 산업, 이런 거, 원전, 주로 이런 거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죠. 그리고 반도체 만들고, 그 다음에 핸드폰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주력 산업들이 다 어때요? 조선 산업도 위기, 자동차 산업도 위기, 반도체도 위기, 좀 일본이랑, 거기에 건설, 불황, 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만들어왔던 주력 산업들이 다 위기예요. 다 위기야. 위기의 주된 원인은 우리는 주로 무역 구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미국도 셰일가스가 터지면서 고립주의로 돌아가죠. 우리 더 이상 무역 별로 안 해도 에너지 자급자족 가능해. 일본도 계속 불황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니네한테 반도체 부품 안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어. 중국도 그냥 우리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부품 안 사도 우리가 반도체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 이 무역 구조가 깨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 속에서 얹혀서 먹고 사는 가공력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 전 세계가 다 고립주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구조가 깨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고 있던 주요 판로들이 다 지금 닫히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이,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처음에 미국에 의존해서 미국에 수출 많이 해서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의 산업 구조가 우리랑 비슷해요. 중국과 우리가 한 80% 정도 산업 구조가 겹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걸 중국이 다 만들어 이제. 그러면서 중국이 점점 기술력을 높이고 있어. 근데 중국은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아.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똑같다면 중국 물건을 사겠어요? 한국 물건을 사겠어요? 중국 물건을 사죠. 중국 사람들이 국산품 애용하면 자기 거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도 중국 물건이 더 싸니까 기술이 똑같으면 중국 거 사겠죠.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한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 망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거대한 파도라는 거예요. 그걸 안철수는 이 인터스텔라를 이제 비유를 해서 인터스텔라에서의 그 거대한 파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진짜 위기다. 근데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런 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니까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한국 경제 굉장히 위기인 거예요.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절벽에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개혁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산업구조도 바꾸고 다 해야 되겠지만 안철수가 이 연설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말한 4차 산업혁명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교육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학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학제 개편 연설이에요. 학제 개편.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1년 다니죠. 초등학교 6년 다니죠. 중학교 3년 다니죠. 고등학교 3년 다니죠. 대학교 4년 다니죠. 그래서 이거를 6334 학제라고 해요. 6334 학제. 뭔지 알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이제 대학교는 되게 빼고 이제 중등교육 이제 이렇게 의무교육까지만 치면 633 학제라고 해요. 633. 6학년, 3학년, 3학년. 그런데 이걸 바꾸자는 거야. 안철수가 하는 633 이거 안 맞는다. 이거 현실에 안 맞는다. 이거 바꾸자. 자, 어떻게? 현재는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제도는 안 된다는 거야. 교육을 바꾸자. 어떻게?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 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학제 개편의 목적은 이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2년, 초등학교를 5년, 중학교를 5년, 그리고 진로 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633이 아니고 552예요. 유치원 빼고 552. 초등학교 5년 다니고 중학교를 5년 다니게 하자는 거야. 그리고 2년은 직업학교나 진로탐색학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학제가 개편된 뒤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또 정책으로 설명하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 아이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야. 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은 일단 이렇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예를 들면 윤서가 3살이야. 유치원에 들어가겠죠. 유치원 들어갔어요. 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받아요. 뭐 이렇게 뭐 말도 좀 배우고 뭐 그런 거 하겠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비용은 국가가 지불해요. 유치원 비용까지는 나라에서 낸다는 거야. 지금도 사실상 무상보육을 하고 있죠. 지금도 유치원 비용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5살이 됐어요. 만 5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8살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만 7살쯤 들어가는 건데 좀 땡겨서 일찍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만 6살에 들어갔는데 만 5살로 1살 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5년을 보내. 6년이 아니라 5년제 초등학교예요. 과거엔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 옛날 같으면 그 나이에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4년을 갈 나이인데 그때 초등학교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좀 일찍 끝내는 거죠. 과거에 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 자질 함양과 자해 실현을 위한 기초 능력을 함양합니다.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는 게 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뭐 그 친구들과 잘 지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기초적인 뭐 우측 통행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여러분이 배운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는 교육과정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초등학교는 지금도 시험 안 보잖아요, 지금도 초등학교 때는. 지금도 초등학교는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기억은 되게 다 좋아요. 큰 불만이 없고.
초등학교 교육은 뭐 큰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6년이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걸 좀 일찍 들어가서 5년으로 땡기자는 거지. 그리고 즉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웁니다 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 뭐 이 정도 배우면 되겠죠. 그럼 중학교를 가요.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공부가 시작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학과 공부라는 걸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 10살에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는 거죠. 기존보다는 1년 일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가 5년이야. 5년제 중학교를 다니는 거야. 자, 과거의 초등학교 5, 6년과 중학교 3학년을 합친 기간인 거야. 그렇죠. 무슨 실제로 나이로 치면 중학교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하긴 하는 거예요. 1년을 일찍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요 5년간 중학교를 다니는데 이 중학교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여기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 뭐 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학과 과정을 이때 다 끝내자는 거예요. 아이는 5년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공부를 합쳐서 이때 다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넓혀갈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해 나갑니다. 뭐 이때 뭐 문이과도 나누고 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하는 그런 걸 다 이때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 15세가 되면, 그러니까 딱 윤서진 지금 학생 나이가 되는 거죠. 이때쯤 나이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면 이미 보통교육 끝. 기본적인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공부를 이미 끝낸 거야. 이 나이가 되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국가가 부담. 여기까지의 돈은 국가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바꾸자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바꾸자는 게 핵심이에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뭘 할까? 진로 탐색 학교에 가서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을 할 것인지, 혹은 아니면 직업학교로 진학해서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진로 탐색 학교를 갈 거냐 아니면 직업학교를 갈 거냐. 지금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학교라는 건 실업계 고등학교 라인이겠죠. 이게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라인. 아니면 진로 탐색 학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실업계와 인문계가 있잖아. 근데 실업계는 그대로 어차피 있는 거니까 실업계 교육은 뭐 내실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두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없애자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여기 성심여고도 인문계 고등학교잖아요. 이걸 없애자는 얘기인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없애고 이거를 진로 탐색 학교로 바꾸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간은 2년이죠. 2년. 2년 동안 진로 탐색만 하게 하자는 거야. 국영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로 탐색만 배우는 학교를 2년간 운영하자는 거죠. 어때요? 지금 사실 이 수업도 일종의 그런 수업이죠. 뭐 연설 스피치 배우는 게 일반 교과 과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방과 후에 이렇게 하잖아요. 주말이나 방과 후를 이용해서. 그거를 아예 정규 수업으로 하자 이거지. 진로 탐색 학교를. 그러니까 이런 수업만 2년 내내 하게 되는 거예요. 방과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으로. 이걸 학점으로 하는, 학점식으로. 이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표 짜놓고 무조건 다 들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이것도 선택해서 들은 거잖아요. 지금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2년 내내 정규 수업을 다 그렇게 선택해서 듣는 학점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학점을 따서 학점을 150학점이든 얼마든 이수하면 진로 탐색 학교 졸업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도 그런 방식인데 그거는 그냥 국영수와 암기 과목을 그렇게 학점제로 하자는 거고 진로 탐색 학교는 아예 커리큘럼이 통으로 바뀌는 거죠. 국영수와 암기 과목은 이미 중학교 때 다 끝낸 거고 여기는 진로 탐색을 2년간 배우는 거야. 학점 은행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 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이 수업도 제가 성적 안 매기잖아요. A, B, C, D 없잖아요. 그냥 패스와 페일이잖아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패스하는 거죠. 학점식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성적을 안 매기는데 못하러 과외를 다니겠어요. 못하러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 듣고 학점만 따면 되는데 대학교에서 사교육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대학은 학점 그냥 따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고등학교를 바꾸자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진로 탐색이라는 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진로가 무궁무진하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진로 탐색 학교는 커리큘럼이 계속 바뀌겠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면 그것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직업이 뜨면 그것도 들어오고. 근데 기존에 있던 수업 중에 새로운 직업군이 하나의 직업군이 없어지면 그건 빼고. 그러니까 계속 커리큘럼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계속 바꿔가면서 학생이 그때그때 예를 들면 코딩이 뜬다 그러면 코딩 수업을 듣고, 유튜브가 뜬다 그러면 유튜브 수업을 듣고, 3D 프린터가 뜬다 그러면 3D 프린터 수업을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골라서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진로탐색학교는 그런 강의가 이루어지게끔 운영하는 플랫폼 역할만 하는 거죠. 아마 이런 학교가 생긴다면 여기에 강사는 누가 하겠어요? 외부 전문가들이 막 들어와서, 예를 들면 저처럼 뭐 기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분야의 어떤 기업인이라든가, 뭐 은퇴한 뭐 회사 뭐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분야에 대한 막 수업을 열겠죠. 그럼 학생들이 그 수업 중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출신 뭐 임원인데 여기서 무슨 뭐 반도체에 대한 수업을 한다. 나 반도체 쪽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럼 관심 있으면 그 수업 신청해서 듣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게 진로탐색학교라는 거야. 그걸로 학점 따서 몇 학점 이상이면 이수, 그럼 졸업,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나쁘지 않죠? 왠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자, 그런 교육을 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로탐색과 직업학교를 만들자는 거죠.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자격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점, 뭐 200 몇십 점이냐, 3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패스냐, 페일이냐. 어느 정도 이상,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상, 예를 들면 최저 뭐 기준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략 몇 점 이상이면 그냥 지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성적이 뭐 1, 2점 차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냥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수학 능력이 있냐 정도만 보는 그런 좀 쉬운 시험. 그래서 패스, 페일 정도만,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기본적인 등급 정도만 맞으면 되는 등급제 시험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걔가 수업을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이 막 뭐 얘가 뭐 성실하고 이게 아니라 걔가 들은 수업. 예를 들면 얘는 연설 수업을 들었다. 예를 들면 얘는 영화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 얘는 반도체 수업을 들었다. 그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을 내는 거야. 얘는 이 수업에서 어떤 뭐 이렇게 수업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결과 어떤 퍼포먼스를 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설을 했다. 연설을 하면 그게 뭐 유튜브에 올렸으면 그게 영상 링크로 들어가겠죠. 반도체 수업에서 뭐 스스로 뭘 만들어 보는 걸 했으면 그걸 만든 게 또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양한 자기가 2년 동안 진로탐색학교에서 한 선택들이 생활기록부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잘 적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그 선택이 좀 무궁무진할 거 아닙니까? 그 무궁무진한 것 중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걸 내는 거야. 그걸 내면 대학에서는 제가 선택한 내용들을 보고, 너 이런 수업도 들었어? 이 수업은 어땠어? 이거 그러면서 뭘 배웠어? 그러면서 그걸로 면접을 하는 거죠.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그렇게 해서 대학을 뽑는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입학사정관제 혹은 이른바 학종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학생이 정말 다양한 선택권을 누려야 그 선택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 지금은 선생님이 한 줄 어떻게 뉘앙스를 어떻게 써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육은 고등학교가 좀 교정돼 있으니까 거기 외에 다른 별도의 뭐 스펙을 쌓으려고 뭐 외부를 다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 왜냐면 학교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으면.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바꾸자라고 안철수가 제안을 한 겁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학교로 간 애는 수능을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산업체에서 일한 경력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거야. 그러면 산업체에서 일한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했어. 그럼 반도체 학과에서 받아주는 거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기업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경영학과에서 받아준다든가, 아니면 호텔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일했으면 호텔관광학과에서 받아준다든가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현업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그걸로 제출하면 그걸 갖고 면접을 봐서 얘 대학 뽑을만 하다 그러면 그냥 뽑아주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럼 되게 힘들게 수능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일한 경력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게 안철수의 생각인 거예요. 안철수가 생각한 학제 개편안. 이렇게 되면 대학을 꼭 20살, 19살에 갈 필요가 없죠. 회사를 좀 다니다가, 회사 한 2, 3년 다니다가 25살에 갈 수도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경력을 쌓고 30살에 갈 수도 있겠죠. 대학을 굳이 19살에 왜 다 같이 가야 돼?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걸 발견하면,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을 때 그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 같이 무슨 요이 땅 하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딱 19살 되면서 20살 되면 다 같이 대학 가야 되고, 마치 어른 되기 위한 통행세 내듯이 그때 막 몇천만 원의 등록금을 대학에 내고 그 대학을 졸업해야 직장에 갈 수 있고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고,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만 더 늦어지잖아요. 이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가 않다는 거지. 사회에 나오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때요?
뭐 나름 뭐 괜찮죠. 일리가 있죠. 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뭐 20대 초반에 20대 애들만 가는 게 아니라 30대 대학생도 있고 40대 대학생도 있고 50대 대학생도 있고 누구든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기가 일해온 인생의 경력을 가지고 지원해서 쉽게 대학을 갈 수 있게.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세대가 다 같이 평생학습을 하는 공간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학 개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도. 그러면 그에 맞게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교육을 바꿔야 그래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때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죠.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진짜 세상이 막 빠르게 바뀌니까 교육도 그에 맞게끔 말랑말랑하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혁을 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안철수의 학제 개편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왔을 때 저도 그때 국회 출입기자였거든요. 저는 민주당 출입기자여서 사실 이 연설에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끝나고 다음 날 민주당 최고회의를 취재하러 갔더니 거기서 이제 우상호라고 당시 원내대표가 어제 안철수 대표 연설 너무 잘 들었다고, 굉장히 교육개혁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제안을 해줬다고,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안철수가 되게 좋은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던 거지. 그래서 참 역시 안철수가 허투루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뭐 이렇게 벤처기업이니 하면서 허투루 한 건 아니었구나, 자기 나름대로 정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개혁 아니었어요.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의 모습입니다 라고 국회에서 대표 연설로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연설을 한 거야. 이게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나갔고 기사도 많이, 이거 관련된 기사도 많이 쏟아졌어요. 자, 이렇게 좋은 연설을 했어. 정책을 통해서 연설로 자신의 정책을 소개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국회 대표 연설로. 자, 그럼 이게 좋은 제도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처음 듣죠? 이렇게 좋은 걸 전 국민이 보는 연설로 했는데 왜 이게 이슈화가 안 됐을까? 혹은 왜 이게 실제로 잘 실현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이 좀 아쉬워요. 이걸 대선 공약으로 세웠어요, 실제로. 그래서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 국민의당 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교육권 학제 개편, 초등학교 5년, 중고 5년, 직업 탐색 2년. 아까 말한 그거죠.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어, 실제로. 자기 연설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부는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거고, 수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고사로. 그러니까 점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 뭐 몇 등급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 등급만 넘어가면 그 대학 입학 시험을 넣을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드는 정도. 공약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개혁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약점.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하려고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학제 개편에도 2년치 학생 안 몰려라고 얘기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제 개편을 하면 1년 일찍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중학교도 1년 일찍 입학하게 되고 초등학교도 1년 일찍 입학하게 되죠. 자, 1년을 일찍 입학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보세요. 2개년이 동시에 학교에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죠. 만 5세, 현재는 만 6세인데 만 5세로. 이게 아까 연설에 나온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학제 개편이 시행되는 첫 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해에 만 5세와 6세가 동시에 입학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될 나이가 있고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 입학하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만 입학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해만 입학생이 2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걔들은 평생 인구가 2배인 채로 계속 가겠죠. 그럼 대학 갈 때도 경쟁이 2배로 빡세지겠죠. 취업할 때도 경쟁이 2배로 빡세지겠죠. 왜냐면 대학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고 취업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는데 그 해만 갑자기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그 해 애들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그 해에 들어가는 2개 학년 애들은 무슨 죄냐 이거예요. 걔들은 평생 2배의 경쟁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왜 걔들이 그런 피해를 봐야 돼요? 이게 아무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해에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그 2배의 경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 애들을 생각해보면 걔들이 그런 피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걔들이 꼭 그런 피해를 보라고 누가 그걸 강요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럴 수가 없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학생이 만약에 그 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만 갑자기 인구가 2배가 돼서 대학 입시도 2배로 빡세게 봐야 되고 취업도 2배로 빡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걸?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서 삐끗하니까 이게 더 이상 납득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론회에서 TV 토론에 이게 이슈가 됐을까? 당연히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학제 개편에 따라서 1년 더 빨리 입학하게 되면 그 해에는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치 학생을 한 번에 입학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1년 12개월에 해당되는 학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5개월에 해당되는 학생이 들어오게 하면 된다. 그 1년보다는 1.2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입학 대상이 된 만 5세 아이들을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4그룹을 이제 그 2.5, 2.5, 2.5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4년에 걸쳐서 걔들이 들어오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15개월치 해가지고 걔들이 한 그룹이 올라오고 그 다음 해에 또 들어와야 될 애들 중에 또 15개월로 해서 또 밑에까지 해서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뭔 소리야. 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사실 이게 너무 이게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뭘까요?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그냥 초등학교 입학을 만 6세로 하면 돼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안 건드리면 돼. 그냥 똑같이 만 6세에 입학하되 뒤를 바꾸면 되죠. 나머지는 그냥 5년 이걸 그대로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은 그냥 원래대로 만 6세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대로 두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어떤 짰던 구상이 어쨌든 뭔가 왜냐면 나 사회 나가는 연도까지도 좀 땡기고 뭐 이런 게 다 있었던 건데 그게 좀 어그러지니까 너무 아름다운 처음 계획을 바꾸기 쉽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5세 일찍 입학하는 거 그대로 두고 이걸 어떻게 뭐 2.5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조금씩 복잡해. 설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뭐 상대 TV 토론 후보들도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된 채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철수 씨는 TV 토론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면서 제가 갑쳤습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왜냐면 그때 안철수에 대한 비판이 안철수가 이제 과거 MB랑 이제 기업인 출신이고 정치하고 비슷하니까 저 사람은 그리고 안철수 캠프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들이 몇 명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실은 MB로부터 이명박으로부터 조종받는 아바타다. 그리고 되게 갑질하는 이렇게 그 아마 안철수 연구소 시절에 뭐 기업인이었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너무 이렇게 좀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좀 답답하고 이래서 뭐 갑갑하다는 건지 어쨌든 안철수는 갑철수로 몰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여권 내의 어떤 그 보고서 그게 또 뭐 이렇게 유출이 되고 막 그래서 기사가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근데 그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후보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갑철수 혹은 MB 아바타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를 덮어 씌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근데 그거를 불만으로는 가질 수 있는데 TV 토론에 나와서 문재인 후보한테 자기가 토론할 수 있는 질문 기회가 오니까 문재인 후보님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러고 이제 대놓고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그게 네? 무슨 소리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한 거예요. TV 토론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일종의 그 네거티브 공격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직접 그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떼쓰듯이. 응? 안철수 후보는 또 혀도 좀 짧잖아요. 목소리도 좀 이렇게 발음도 좀 부정확한 사람이 문 후보님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걸 말하는 순간 너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그냥 보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오글거리고 너무 창피해서 아니 어떻게 TV 토론에 나온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저런 웃기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 라면서 그냥 이 신뢰도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 자체가 저 사람 감 아니구나. 저 사람 대통령 감 아니다. 라면서 그냥 사람들이 웃어넘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연설했었던 좋은 얘기가 다 뭐가 돼? 다 웃긴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안철수가 했기 때문에 다 그냥 웃긴 말도 안 되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전혀 주목을 못 받고 그걸 갖고 제대로 된 정책 토론도 벌여보지 못한 채 그냥 입학 1년 일찍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못해. 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아깝죠. 사실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뒤쪽만 생각하면 진로 탐색 학교나 뭐 그런 대학 입시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거든요.
지금이라도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제안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 후보가 그걸 전국민적인 토론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이렇게 날려먹었다. TV 토론에서의 실수로. 사실 그것만 갖고 토론을 했으면 굉장히 신선하다. 저 사람이 참 저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그걸 제대로 국민한테 전달하는 데 실패한 거죠. TV 토론에서. 자기의 어떤 그 논리적인 허점, 아주 작은 허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태도. 자기가 그때 너무 갑철수 비판받은 게 억울한 나머지 그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응석을 부르듯이 막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완전 코미디처럼 보이면서 완전히 지지율이,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그런 멋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송두리째 날려버린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 그게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의 자질인 거예요. 자질이고 그 당시의 역량이었던 거야. 아마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 깨우친 게 많아가지고 다음번 대선에 나왔을 때는 뭐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국민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여 줄지는 또 그때 가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안철수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정책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걸 연설로 국민들에게 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후에 정치 행보를 통해서 제대로 펼쳐내지 못한 선거 과정에서 그걸 갖고 국민적인 토론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본인의 어떤 실수로 정치적인 어떤 역량 부족이죠. 이건 뭐 역량 부족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될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좋은 컨텐츠를 제대로 국민에게 펼치지 못한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양반이 사실 이 수업을 들었어야 돼. 이런 연설 수업을 들어야 돼. 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과 글이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채로 대통령 선거나 혹은 뭐 정치인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런 실수를 한다라는 거를 진짜 온몸으로 역사 속에서 실증을 해낸 그런 사례인 거죠. 너무 안타깝고 저는 안철수 씨가 이 좋은 컨텐츠를 잘 살려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는 좀 의미 있는 선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꼭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이걸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 이런 방식으로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알리는 그런 교육 전도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안철수 씨에 대한 연설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